1914년 7월 28일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공격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터키가 그 당시는 오스만 제국인데 오스만 제국하고 독일 제국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한 편입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이쪽하고 한 편이고, 터키를 공격하려면 반드시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고,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를 하려면 갈리폴리 반도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니까는 첫 번째 단계로 갈리폴리 반도로 지금 상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국하고 프랑스 해군이요. 안녕하세요. 순상밀톡의 남보람입니다. 오늘의 결정적 하루는 갈리폴리 전투 속에서 살펴볼 텐데요. 갈리폴리 전투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15년 2월 17일 영국의 정찰용 수상 항공기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정찰한 그날이 전투가 시작된 날입니다. 왜 정찰만 했는데 전투가 시작됐을까요? 타국의 영공에 들어간 거거든요. 영국의 정찰용 수상 항공기가 터키의 영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전투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2월 19일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갈리폴리에 집중 포격을 합니다. 그런데 터키군은 해안포대에서 철수한 상태였어요. 2월 17일에 항공 정찰을 하는 것을 봤고 전체적으로 전황이 읽히잖아요. 그래서 해안포대에서 철수를 했는데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고 미리 설치해놓은 기뢰를 기준으로 해서 영국 해군 한 포가 닿지 않을 정도로만 철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포병으로 한 포 사격에 바로 응수를 합니다. 이런 식의 공방이 3주 동안 지속이 돼요.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의 피해는 계속 늘었죠. 상륙작전을 지휘하던 영국 해군 제독 셰크빌 카든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의 나이도 58세로 내일 모레 환갑인데 저녁 날만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터져서 지금 총사령관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근무하던 곳은 말타 해안 근처에서 주변 경계하고 뭐 호송 안전 정도 이렇게 책임지는 사람이었지 전장에서 큰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총지휘를 맡게 된 거예요. 그 중압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신경쇠약으로 거의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영국 해군 통신대에서 터키군 통신문을 감청을 해요. 거기에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탄약이 다 고갈돼 간다. 이대로는 방어를 할 수 없다. 빨리 탄약을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러한 감청 내용을 들은 연합군은 3월 17일부로 총공세를 펼치기로 하고 작전 명령을 하달을 합니다. 자, 3월 18일에 영국과 프랑스 해군의 총공세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3월 18일이 D-Day인데 3월 17일 총사령관 셰크빌 카든 제독이 입원을 해요. 나 못해, 나 현기증 나. 그래가지고 대신 존 로백이라는 제독이 작전을 지휘합니다. 군대라는 곳은 항상 예비 계획을 준비를 해놓죠. 하지만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똑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존 로백 제독이 작전을 지휘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공백은 발생합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평탄치 않았던 작전은 나중에 결국 대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래요. 터키군이 야간에 해협에 작은 배를 몰고 나가서 기뢰를 몰래 설치했고 이것을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연합군의 최신의 함정 6척이 폭파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엉망이 됐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떠도는 이 얘기입니다. 영국군 전투 보고서, 터키군 공식 전쟁 보고서가 모두 공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상륙 작전을 한다 그럴 때는 대형 함정 6척이 전방에 있었다고 하면 그것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정찰선들, 정찰기들, 소해정들 다 나가서 작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배가 설치한 그 기뢰에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일단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기뢰라는 것이 그런 그 어선 같은 작은 배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1차 사료에도 그렇고 참전자의 증언에도 그렇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원인을 알 수 없이 14시경에 터키군의 모든 통신이 두절됐고 따라서 잠시 동안 포병 사격에 틈이 생겼었다. 이렇게 포병 사격이 뜸하니까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맘 놓고 밀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잠시 후에 터키군의 통신이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 포병 사격을 합니까 맙니까? 지휘부는 뭐라고 했겠어요? 지금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포병 사격 해라. 그러니까 멈추었던 화포가 일제히 불을 뿜은 거죠. 갑자기 사격이 집중되니까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크게 당황했던 것 같아요. 몇몇 전함이 포격을 피하려는 듯이 방향을 급격히 전환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 터키군이 미리 설치해놨던 기뢰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전함 3척이 침몰하고 3척이 대파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국 프랑스 해군의 작전이 실패한 후에 영국이 4월 한 달 동안 이집트에서 따로 상륙작전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상륙작전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때의 사령관이 된 것은 영국 육군의 이안 해밀턴 장군입니다. 영국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또 일부 프랑스 식민지에 있는 군대를 끌어모아서 지중해 원정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7만 8천 명이라는 큰 규모의 원정군을 만들어서 보내기로 해요. 이때 호주, 뉴질랜드는 영연방국의 일원으로 부대를 보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
이 두 나라의 이름을 합쳐서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아미 코스, 엔잭 군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이때 탄생을 한 것이죠. 터키군은 물론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추가 공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넬스 해협 그리고 그 일대에 8만 5천 명의 병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었어요. 또한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접근로, 또 평지에 철조망, 지뢰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설치를 했거든요. 이때 터키군의 작전 총지휘를 하고 있던 것이 독일군의 리만 폰 샌더스 장군이었어요. 리만 폰 샌더스 장군이 독일군 군사고문단, 그러니까 인사, 정보, 작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터키로 데리고 와서 터키군을 지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리만 폰 샌더스 장군하고 군사고문단은 한 번 실패한데 또 오지 않을 거야. 갈리폴리 반도가 아니라 터키 본토로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본대의 예비 전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작전 계획을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인물이 등장하죠. 터키 제19사단을 지휘하던 무스타파 케말 중령. 이 무스타파 케말 중령은 바닥에서부터 군 생활을 시작을 해서 전장에서 군, 작전의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반드시 영국군은 갈리폴리 반도를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해요. 그리고 끝없이 독일군 군사고문단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 무스타파 케말 중령 누군지 아시죠? 후일 터키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는 케말 파샤입니다. 독일하고 터키 지휘부의 상륙 예상 지점에 대한 판단은 달랐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병력 운용 개념에 대해서는 판단이 같았습니다. 해안에는 최소한의 병력을 일단 배치하고 주력은 바로 그 뒤에든 아니면 좀 더 멀리든 집결시켜 놨다가 영국군하고 프랑스의 주력이 집중되는 곳으로 부대를 보내서 대비한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대비한다는 그런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자,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뭔가 달라져요. 리만 폰 샌더스 장군이 처음부터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상륙을 허용하지 말자, 이쪽으로 작전 개념을 바꾼 거죠. 그러면서 예비로 본토 쪽에 집결시켜 놓았던 병력을 해안에 배치를 해서 증강하기 시작합니다. 4월 중순 리만 폰 샌더스 장군이 병력의 대부분을 갈리폴리 해안에 배치하기로 결심한 이때가 전투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순간입니다. 예비 전력을 뒤에 두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여서 주력을 전선에 일찌감치 투입한 이 결정이 어떻게 전황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전투의 시기별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죠. 4월 25일에 지중해 원정군의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상륙한 것은 약 2만 5천 명 규모의 엔잭 군단이었어요. 이들이 갈리폴리 반도 서쪽에 돌출된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상륙합니다. 지금은 엔잭만이라고 부르죠. 갈리폴리 남단으로부터 약 25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엔잭 군단의 임무는 양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터키군의 주요한 노력을 엔잭만에 분산시킴으로써 갈리폴리 남단 쪽에 상륙하는 주공부대를 들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곳의 지형이 상륙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안이 정말 좁아요. 좁고 그 좁은 해안이 끝나자마자 절벽에 가까운 구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안 올라오면 바로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하기 매우 나쁘죠. 그리고 터키군은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총, 그 후사면에 박격포, 대포를 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엔잭 군단이 상륙 첫날에만 2천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해안에 발이 묶여요. 상륙작전의 주공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주로 영국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날인 4월 25일에 갈리폴리 남단에 보면 헬레스라는 고지 있어요. 이 고지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지는데 가밭 데페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5군데의 이틀 간격으로 계속해서 상륙합니다. 여기에는 전통 있는 영국 정예연대 또 전투력으로 소문난 구르카 부대들이 투입이 됐거든요. 이틀 동안에 약 2개 사단 규모가 해안에 무사히 교두부를 확보를 하고 크리시아라는 마을에 초입까지 전진하는데 성공합니다. 근데 크리시아는 마을까지는 헬레스 고지로부터 약 7km 진격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부대, 정예부대가 들어간 것 치고는 7km밖에 진격을 못했으니까 성과가 굉장히 미약했던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터키군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헬레스 고지에 상륙한 천병부대 200명 중에 살아남은 병사는 21명뿐이었고 또 해안 상륙 본대 처음으로 간 일제파의 1000명 중에 마을 초입에 도달한 부대원들은 겨우 300명뿐이었습니다. 교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영국 최고 훈장이 뭐예요?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잖아요. 양 이틀간에 이 십자 훈장을 수여받은 전투 사례가 12개나 나옵니다.
방어하는 터키군이 점점 이제 늘어갑니다. 본토 쪽에 배치됐던 부대들이 갈리폴리 반도로 증원되면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중해 원정군이 계속해서 들어오지만 터키군의 증원군도 계속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지중해 원정군 본대는 해안으로부터 3km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후퇴했다가를 반복합니다. 피해는 정말 엄청났는데 하루 평균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4월 30일이 됩니다. 갈리폴리 해안 방어를 지휘하던 무스타파 케말 중령이 상륙한 지중해 원정군을 일거에 섬멸하기로 해요. 그래서 총공세로 전환을 합니다. 방어하던 부대, 예비로 아껴뒀던 부대를 전부 다 모아서 역습을 하죠. 그런데 영국군이 배수진을 쳤잖아요. 지중해 원정군도 사력을 다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군에 순식간에 4월 30일 하루에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희생이었죠. 지중해 원정군이 연달아서 6개 사단을 상륙시키고 북진을 시킵니다. 이번에는 터키군이 42,000명을 모아서 역습을 합니다. 갈리폴리 반도의 지형이 사실은 워낙 험합니다. 그래서 투입된 부대들은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가 혼전양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양쪽 모두 피해만 가중되는 거예요.